지난 시간에 특허 인가 대리에서 형성적 행정행위까지 마무리했고, 이번 시간에는 377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해가지고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 네 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여기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공증에 관한 처분성이 정신없이 헷갈리는 판례들이 있는데, 일단 논고가 있는 거는 논고로 정리를 하고, 논고대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반복하면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확인해 봤는데 보충자료 8페이지에 그 밑에 사실관계, 그게 나는 그 다른 사건인 줄 알아서 이거 맞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관계를 아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면 될 거고. 자, 제일 먼저 이제 확인행위죠. 여기 그 확인행위는 중사법행위라는 걸 염두에 두면 돼요. 이 확인이라는 게 개념하고 사례가 연계가 되는데, 확인이라는 거는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의문이나 다툼이 있는 거에 관한 판정, 판단, 재결, 사정, 검인정, 결정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은 판결과 구별하기 위해서 재결이라 그러죠. 판결, 소송에서는 판결이라고 하는데, 그 특별행정심판이 심결, 특허심판 같은 경우 뭐 심결, 판정, 사정 뭐 이런 말들을 써요. 그래가지고 그 유형화되어 있죠. 그 인가 승인자 나오는 거는 준공인가가 옛날에 준공검사 그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했는지, 멋대로 공사를 했는지 의문이나 다툼에 관한 판정이 이제 준공검사, 그 지금은 사용검사를 거쳐 사용 승인이라고, 건축법상 용어가. 또 그 다음에 승인자 있죠. 분양전환 승인, 이것도 그 분양 요건을 갖췄는지에 관한 판정이다. 이렇게 다 의역할 수 있는 배경이 있어요. 자, 개간허가의 준공인가는 확인행위이다. 개간허가의 준공인가는 개간공사에 의해 조성된 토지 상태가 개간허가 및 부대조건에 적법한가 여부를 확인하는 일종의 확인행위다. 뭐 특별한 거 없죠. 그 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기술결정도 확인행위다라는 건데, 이게 그 친일행위로 형성된 재산이냐 아니냐는 자명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뭐 제목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하는 이거는 이제 굉장한 고위직이거든요. 귀족에 해당할 정도로.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국회의원이에요. 이 오늘날 국회의원 일제강점기에서 국회의원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그래서 이건 뭐 더 따질 것도 없이 이 하나만 갖고도 친일 반민족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의 개발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료 결정은 확인적 행정행위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줄 보면 사업주가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신고 대행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 말 나오면 의문이나 다툼, 이 말 나오면 확인행위죠. 있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행정청인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실을 조사하여 결정, 그 결정이라는 말, 의문이 있는 경우, 이 말 나오면 더 쉽죠. 제목대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건 사업 종료에 따라 산재보험 요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 사건에는 원래 신고한 거보다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업 종료 변경 결정한 게 보험료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업 종료 결정이 확인행위면서 처분이다라고 하는 게, 그에 따라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의 구체적 관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가 직접 관계되니까 처분이다. 얘는 확인행위라는 거 알면 다 처분해요. 감사원의 재심 및 판정, 이거는 앞에서도 봤죠. 그 대상 적격이 재결주의고 감사원이 피고다, 두 가지 요건 나오죠. 그 다음에 군인연금법상 선순위 유직이 유직연금 수급권을 상실함에 따라, 이거 앞에서도 1편에서도 논점 나왔죠. 그죠? 이 기본적인 수급권, 이거 상실함에 따라, 왜냐면 이제 재혼, 미국 사람하고 재혼을 했거든요. 그래 동순위 또는 차순위 유족, 이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하고 할아버지가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를 한 건데, 이에 관한 국방부 장관의 결정은 그 처분에 해당한다.
논거가 나오죠. 네 번째 줄 보면 국방부 장관의 결정은 선순위 유족의 수급권 상실로 청구인에게 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이라는 법률과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는 행정행위다. 처분이고. 그 다음에 거부 결정할 때 불법 광고는 얘가 처분이면 거부도 처분이죠. 그래서 거부 결정을 대상으로 한 곳은 제기해야지 국방부 장관의 심사 확인 결정 없이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 소송으로 권리 확인이나 유족연금의 지급을 소구할 수는 없다. 이 법률에서 구체적인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그 신청을 해서 결정을 기다려야 되고 그 결정이 원하는 인용 결정이면 소송 제기할 필요가 없는데 거부나 이럴 때는 항고소송으로 다툰 다음에 확정을 하고 그리고 확정된 걸 지급을 안 하고 또 버티면 그때 당사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런 얘기들은 그 손실보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이 당사자 소송에 지난번에도 인용을 했었는데 자 이게 1107에 있어요. 1107 1107에 보면 그 밑에 괄호 4 공법상 금전지급 청구를 위한 소송이 있죠. 이게 당사자 소송은 법률에서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비교할 게 뭐냐면 1112로 인용했을 걸 그랬나? 항고소송 1112로 인용하는 게 나을 뻔했네. 1112의 항고소송 있죠. 당사자의 신청과 행정청의 인용 결정이 있을 때 비로소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는 항고소송 대상이죠. 이게 150일에서도 인용했었죠. 379하고 1107하고 연결되는 건데 1112 이런 것도 여러 번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익숙해졌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에 따른 행정규칙이죠. 연구개발 확인서 발급 및 그 거부의 그 법적 성질은 행정처분이다. 그 세 번째 줄 보면 우측에 경정 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국방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가 있음을 인정해주는 확인적 행정으로서 처분이다라는 거죠. 얘가 처분이면 그 거부도 성질을 같이 해서 거부 처분이다. 이것도 몇 번 보죠.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는 처분의 거부나 처분의 부작위만 처분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양 전환 승인 처분은 확인행위다 그랬죠. 첫째 줄부터 보면은 해당 임대주택이 임대 의무기간 경과 등으로 분양 전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이게 자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양 전환 승인 신청서에 기재된 분양 전환 가격이 임대주택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 승인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중에 분양 전환 가격에 관한 부분은 시장 등이 분양 전환에 따른 분양계약의 매매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분양 전환 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그 분양 전환 가격이 적법하게 산정된 것임을 확인하고 그죠? 확인행위라는 거죠.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승인된 분양 전환 가격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을 하도록 하는 처분인데 밑에 보면 임대사업자는 승인된 분양 전환 가격을 상한으로 해서 분양대금을 정하여 임차인과 분양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분양 전환 승인 중에 분양 전환 가격에 대한 부분은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법률적 지위에도 구체적이고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까 원고적격 인정되는 거로 연결이 되겠죠. 밑에. 그 다음 처분성 부정사는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거 뭐 애들 장난 같은 짓거리도 아니고 밑에 세 번째 줄 보면 어느 토지의 공장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그 확인으로 인해 신청인 등 이해관계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내가 공장 지으려고 하는데 공장 입지 기준에 적합한지 이걸 확인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적합하다고 판정받았으니까 아 공장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믿고 땅을 사가지고 건축허가 신청했더니 아니 그걸 믿었어요? 공장 입지 기준 아니고 그냥 할 일 없어서 그냥 해본 건데 아니 법적인 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아이고 안타깝네 이거. 진작 상의하시지.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신뢰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아니 이게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면 뭐가 공적 견해 표명이에요? 저 뭐 공장도 못 짓는데 땅 잘못 사가지고 얼마나 억울해. 참 희한한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예외 없이 다 기숙행위예요. 준법률행위 행정행위는. 공증은 또 일단 사례는 쉬워요. 증자. 그 다음에 증명 방식이 등기 등록 등재기재. 입에 줄줄 나오는 사례는 쉬워요. 문제는 처분성 인정 여부가 이제 그게 헷갈리는 건데. 자, 출입국관리법상 사증. 이 사증은 비자를 얘기해요. 비자의 법률용어가 사증인데, 밑에 세 번째죠.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에 입국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입국을 보장하는 완전한 의미에서 입국 허가 결정이 아니라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예비 조건 내지 입국 허가의 추천으로서 성질이다. 이게 뭐 행정권 논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축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는데, 그래도 공정과 관련해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다루는 거예요. 자, 이게 320이라고 읽는 게 처분성 인정사례. 정신없는데, 이거 일단 논고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 바로 요지로 가봅시다. 기출된 건 반드시 그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 유사업자 자격증 갱신 발급행위인데, 이건 처분성 인정된 거예요. 인정된 거는 특별하게 이럴 건 없어요. 특허청장이 이것도 논거가 없어요. 그냥 준법률의 공적 증명, 공증으로 준법률행위자 행정행위가 처분성 인정한 건데, 자, 그 다음에 논거가 있죠. 토지분할 신청 거부행위. 이 필요에 따라 그 두 개 필지를 내가 동시에 사가지고 한 필지로 합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죠. 그 두 개 필지를 합쳐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크게 짓겠다. 이걸 합필이라 그래요. 근데 내 땅이 한 필지인데 번지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필지인데 땅이 너무 넓어요. 근데 지금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필지를 둘로 나눠서 일부라도 팔아가지고 이제 현금 조달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 이걸 분필 또는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토지 분할이 돼야만 별도로 등기가 가능하고 처분 담보가 가능한 거거든요. 여기 두 번째 줄 보면 한 필지의 토지를 수필을 분할하여 등기하려면 반드시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의 절차를 밟아 지적공부, 이 땅에 관한 공적 장부를 지적공부를 하래요. 각 필지마다 등록되어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한 한 개의 토지로서 등기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니 토지 소유자는 자기 소유 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 등 필요한 처분 행위를 할 수 없겠고 권리와 직접 관계되니까 처분이다. 이런 거 논거가 있죠. 그 다음에 지적등록상 정정신청. 이거 지목이 달라지면 땅값이 확 달라지죠. 예를 들어 지목이 답이 다르면 답이 안 나오죠. 논답이에요. 논하고 대지하고 이건 땅값 차이가 굉장히 크죠. 그죠? 먼저 헌재가 지적등록상 정정신청 반려행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오랫동안 이 지목에 관한 걸 처분성 부정에다가 다음 페이지 순서받고 6번 한참 지나서 헌재 결정이 1999년에 나왔는데 바로 따라가자니 자동사하니까 한참 지나서 전원합의체로 이제 판례를 변경하면서 지금 공증에 관한 게 이제 처분성 인정되는 판례가 쏟아지고 있어요. 자, 보면은 일단 반려가 거부의 다른 표현이죠. 반려는 인용을 안 하고 돌려보냈다. 이거 거부의 의미예요. 이 거부나 보자기가 처분이 되려면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죠. 검사이면 거부권에서 우리가 봤죠. 자, 근데 옛날에 다 부정하다가 법규상 조례상 다 인정하는 걸 바꿨어요. 지적법의 규정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 변경 신청권과 지목 정정 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법규상 신청권 인정. 지목은 땅의 목적 용도예요. 이게 대다 이러면 대지 건축이 가능한 땅이고, 이게 과수원이라면 가수 농사가 가능한 거고, 답이다 그러면 논농사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이다 이런 밭농사가 가능한 거예요.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 과세대상, 공시지가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토지 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 사용수익 차원의 일정한 제한을 받으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지목은 토지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 관계에 밀접하게 관련해서
그래서 조리상 신청권 인정. 이러니까 그 반려행위가 처분이다라는 거죠. 자, 내처 7번을 보면 이 땅의 경우는 지목이라고 하는데 그 지목에 대응하는 건축물 대장의 용어는 용도예요. 아까 지목이 땅의 목적, 용도라 그랬죠. 자, 이것도 똑같은 용어예요. 건축물 대장의 용도를 참고해서 위험물 조정 및 처리시설로 변경해달라고 원고 신청을 거부한 행위도 역시 지적공부 대신에 건축물 대장일 뿐이지 논거는 똑같아요. 자, 왼쪽에 5번 판례 보면 그냥 행정에서 공증이다 별 논거 없이 인정하는 거니까 그냥 특별히 예울 건 없어요. 그 다음 8번 판례 보면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인데 이거 되게 웃겨요. 이런 거 옛날에 건축물 대장 이거 그 부정한 판례가 주류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는 거로 하려면 전원합의체에 해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전원합의체도 아니고 부판결에서 모순되는 판결 낸 거.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자,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 대장 공법상의 규제, 지방세 과세 대상, 손실부상 가액계산 점 똑같아요. 논거는. 그러면 이거는 참 바람직한 게 아닌데 어쨌든 이거는 외워야 돼요. 이거는 아까 지목, 용도 이 말 나오면 논리적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안 외워도 되지만 이 8번 판례 보면 건축물 대장 작성 신청 이건 사건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다. 처음에 작성하는 거예요. 아예 이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보존 등기를 못하면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못하면 소유권 취득과 변동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부동산 등기부에 갑구란에 소유권이고 을구란이 저당권 기타 권리가 을구란이거든요. 그 갑구란에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 취득해요. 아무리 잔금을 다 치렀다 하더라도 등기를 안 하면 안 되는 이게 독법주의 내지는 형식주의라 그러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거기는 등기를 안 해도 그 계약 체결하면 바로 소유권이 넘어가요. 법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성 신청이 아예 처음 작성하는 거. 이거 작성조차 안 해주면 그러면 등기조차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읽어도 되겠네. 요거. 그 다음에 그 건축물 대장은 집권 말소한 행위도 마찬가지. 집권 말소하면 건축물 대장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니까 이 등기할 때 제한을 받죠. 여기까지 해석이 돼요. 다행히.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지적공부 등록상 그 정정신청권을 대위하여 한 토지 면적 등록 정정신청 반려 이거는 처분에 해당한다. 자, 이것도 배경 지식을 알면 논리적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뭐냐면 이게 그 토지 면적 있죠. 이게 보면은 권리관계에 관한 게 건축물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에 이게 다르다 이럴 때는 부동산 등기부가 그 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건축물 대장에는 다른 사람이 소유권자로 잘못 입력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 돼 있으면 내가 소유권자예요. 권리관계는 부동산 등기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근데 이 권리관계가 아니라 면적이나 뭐 구조 이런 거 있죠. 이 사실관계에 가는 거는 이거는 등기부가 아니라 오히려 지적공부 토지대장의 몇 제곱미터다면 등기부 등본하고 면적이 다르면 이때는 지적공부나 건축물 대장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그거만 알면은 이건 토지 면적에 관한 거니까 이거는 그 토지 대장이 우선 되는 거라 등기부보다. 그러니까 이건 권리와 직접 관계돼요. 그 다음에 토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도 아까 건축물 대장 말소한 거와 똑같죠. 이게 없어지면 아예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니까. 자, 그러니까 인정 사례는 일단 외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 사례 보면은 1번 이거 최근에도 출제되는데 이거 외워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그 인감증명 발급 이거 외울 수밖에 없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 외워도 돼요. 왜냐면 이거는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이에요. 무허가 건물을 관리하기 위한 대장일 뿐이지 이게 그 정식 건축물 대장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건축물 대장 자체는 소유권 이전하거나 취득할 때 관련이 되지만 이건 무허가라는 말 보면 그래서 두 번째 주 핵심이 나오는데 무허가 건물을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등재하거나 등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삭제하는 행위로 인해 당해 무허가 건물에 관한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이 건축물 대장에 관한 사건하고는 달라요. 그 다음에 무허가 건물의 건축 시기나 용도, 면적 등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등기부상 소유자가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토지대장 정정 신청을 한 거에 대해서 행정청이 등기부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걸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은 처분이 아니다. 이거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인정되는 거지.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잘못 기재돼도 권리관계에 관한 건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대장의 소유자 기재가 잘못돼도 권리관계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좀 전에 말했던 배경. 그 다음에 그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 종결 등기가 되었음을 이유한 상표권의 말소 등록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이건 외워야 돼. 이거는 뭐 노는 것도 제대로 없어서 외울 게 그래도 몇 개밖에 없는 게 그나마 다행이죠, 그죠? 그 다음에 통지인데 이거는 그 처분성 인정 사례는 이거는 행정에 의해서 통지예요. 다음 페이지 처분성 부정 사례는 이건 527하고 연결되는데 더 많은 거는 사실행위로서 통지로 사실행위에서 다루게 되는데 대집행기구 영장통지 이 강제집행과 관련되는 건 다 처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분양처분고시 이건 권리를 소멸시키는 거니까 침해하는 거니까 처분이고 그 다음 독촉 이행강제금 독촉 강제징수의 독촉 이 강제집행과 관련되는 거 1년의 건 다 의사의 통지로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농지처분 의무통지 의무를 통지하니까 의무와 직접 관계되죠. 그 다음에 과다하게 과호급된 급여 환수를 위한 행정적인 환수 통지도 의무를 부과하니까 처분이죠. 여기는 외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대집행의 1년의 절차의 불가결의 일부분으로 정해진 대집행의 영장교부 및 대집행 실행을 적법하게 하는 필요적 전제 절차로 계고가 있음으로 인해 대집행이 실행되어 상대방의 권리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거. 농지법상 농지처분 의무인데 이거 두 번째 줄 보면 사유를 인정할 때는 반드시 농지처분 의무 통지를 해야 되는 점.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1년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 이러니까 권리와 직접 관계되죠. 의무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핵심이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분양 신청의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분양권이라는 권리와 직접 관계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음 판에도 요지 세 번째 가면 당사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거고. 되게 쉽잖아요. 그죠? 처분성 부정수 하는데 이거 527하고 연결이 된다 그랬죠? 527에. 자, 527에 잠깐 갔다 올까요? 거기 보면 더 많은 판례들이 밑에 동그라미 2번 사실행위로서의 통지 통보 이게 388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 돌아올까요? 정년퇴직 발령은 법률이 정한 연령 정년에 달하면 당연히 퇴직과 당연퇴직이에요. 강론에 가면 공무원법에 당연퇴직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사표시에 의해서 쫓아나는 직권면직과 또 징계면직, 징계면직은 파면의 힘을 얘기해요. 그 구별을 강론에서 공무원법에서는 해야 되는 건데 이건 당연히 퇴직됐다는 걸 사실상 알려주는 거지. 이 퇴직 발령으로 인해 퇴직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정의 정년에 달하면 그 사실에 대한 효과로 당연히 공무단위과 소멸되는 당연 퇴직 사유예요.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해져야 비로소 퇴직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정년퇴직 발령은 정년퇴직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예요. 이게 이제 이른바 소위 이런 말을 이제 판례에 많이 쓰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안 쓰는데 옛날에 이거는 뭔가 부정한다는 의미예요. 그래 보면 또 부정한다는 의미나 아니면 뭔가 조금 입에 담기 어려운 표현하기 거북한 걸 표현할 때도 이제 이른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판례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앞에 그 경과규정 관련해 가지고 터키탕업 매매춘 그거거든요. 그때 이른바 터키탕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들은 뭐 터키탕 안 가 본 것처럼 민망하다라는 입에 올리고조차 민망하다 이런 제스처가 법 관념의 이른바 이런 거예요. 이른바 관념의 통지는 행정행위로서 관념의 통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법령이 개정됐다는 사실. 이 개정돼서 그 효력 발생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효력 발생하는 거지. 이거 알려줘서 뭐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옛날에는 이제 전액 지급 대상이었는데 일부 금액이 이제 지급정지 대상자가 되었다. 이거는 법률의 효력 발생으로 된 거지 이 사실을 통보해서 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수리인데 이거는 뭐 수리를 위한 신고에 대응하는 수리가 처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도 기숙행위예요. 자, 그래서 이 더 많은 사례를 우리가 사인의 공법에서 봤죠. 휴가인데 그 등록을 사실상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해서 등록 없이 사설강습소 운영하는 행위는 법률에 위반된다. 당연하죠. 왜냐? 이 등록이 수리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수리를 위한 신고는 수리를 안 하면 법적 효과가 발생 안 하니까 당연한 얘기고. 광업출원인 주소 변경 개수는 행정처분이다. 이것도 배경 1편에서 봤죠. 그 다음에 체육시설에 회원을 모집하고자 하는데 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도 처분이다. 이거 1편에서 한 거 복습한 거죠. 자, 이제 부관에 관한 건데 부수적 약관 이게 부관이죠. 행정행위에 부수적으로 부과된 약관이 부관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행위에 딸린 게 아니라 그냥 법령 형식으로 된 거는 법정 부관이라고 해서 이거는 부관이 아니고 부관에 관한 한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거 비례원칙에서도 봤던 거죠. 70페이지에서 식품제조 영업허가 기준이라는 고시에 정한 허가 기준에 따라 보존 음료수 제조업의 허가에 붙여진 전량 수출 또는 주한 외국인에 대한 판매에 한한다는 내용의 조건은 이른바 법정 부관으로서 행정청의 의사에 기하여 붙여지는 본래 의미에서의 행정의 부관은 아니단 말이죠. 따라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한계에 관한 일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관할행정청이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경우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임시이사의 임기가 자동적으로 만료되어 임시이사의 지위가 상실되지 않고 임시이사의 그 지위가 상실되는 시점은 행정청의 임시이사 행처분 시다. 요 핵심이 나오죠. 임시이사를 선임하면서 임기를 후임 정식이사가 선임될 때까지로 기재한 것은 근거법률의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사항을 주의적, 확인적으로 기재한 이른바 법정 무관일 뿐이다라는 거. 판단 기준은 뭐 종합적으로 본다. 가볍게 보면 돼요.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조건에 관한 판례가 하나 있죠. 저 해석이 가능하죠. 공유수면 점용어가 이거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죠. 그러니까 부관을 붙일 수가 있죠. 규사 채취는 해수의 침수 영향을 방지할 사전 예방 조치를 하고 당국의 확인을 받은 후 실시할 것. 그 예방 조치 할지 말지는 그 명확한 게 아니잖아요. 이 조건과 기한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이면 기한이 되는 거고 불확실한 사실이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조건이다라는 거. 기한에 관한 건 337에서 인용했죠. 허가의 갱신. 이거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논점이에요. 그 갱신에 관한 게. 자, 일단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원칙은 종기예요. 원칙은 종기고 종기의 도래는 장래유로서 실효사유로서 장래유거든요. 기간 연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요. 기간 연장이 이제 갱신이죠. 경신은 새로운 기록으로 갈아치우는 거는 경신이라고 그러죠. 새로 기록을 경신했다. 수영이나 뭐 육상, 뭐 월드컵 지금 이제 결승전만 남겨놨죠. 12시인데 볼까 말까 생각 중인데 워낙 빅게임이라 12시 넘어서 제가 잘 깨어있지를 못해가지고
보게 될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대단해요. 메시하고 프랑스의 그 음바페 참 같은 사람인데 저렇게 기술이 뛰어나 참 멋진 친구들인데 그래서 일단은 경신하고 갱신이 다르다는 거 그것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종기예요. 갱신되지 않는 한 당연히 소멸한다는 건 당연해요. 그 다음에 그 실효된 후에 매립공사가 완공했다면 면허실 의의 시국은 무면허자의 매립행위에 불과하죠. 그래서 면허를 회복해줄 의무가 없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임시적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건축물의 착공이나 완공 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의 취중일이 경과하면서 만료된다. 이게 이제 그 원래 종기에 당연한 거예요. 근데 피고가 원고의 착공계를 수리하고 건축물 보조 시정명령을 했고 관계공무원이 완공을 독려했다 해서 그로 인해 존치기간이 당연히 연장된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일 경우 갱신기간인데 뭐라고 표현하냐? 허가 또는 특허의 존속기간하면 이건 종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 이러면 갱신기간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원칙은 똑같아요.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이게 효력 존속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 이러면 존속기간인데 그게 아니라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이러면 갱신기간 조건 존속기간이라고 보는 거고 그 기한이 도래하면 무조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동 연장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허가기간이 연장되려면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잘 음미해야 돼요. 종기가 어찌됐든 갱신기간이라고 보더라도 도래하면 그럼 소멸되는 거예요. 도래하기 전에 연장 신청이 있어야 되고 연장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했다면 허가 효력은 상실된다. 자동 연장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 이러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 안에 소멸되기 전 이건 또 특수한 게 뭐냐면 소멸되기 전에 갱신 신청이 있으면 그 심사하는데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허가기간이 경과해도 허가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건 또 다른 논점이죠. 근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가 아닐 때는 불허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니까 연장을 해줬는데 그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할 때는 짧은 경우가 아닐 이때는 더 이상 연장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어업에 관한 허가 이건 허가죠. 신고 어업신고 이거는 수리를 위한 신고죠.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재차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종전 어업허가나 신고 이력 또는 성질이 계속되지 않고 어찌됐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겁니다. 이러한 법리는 수산업법상 어장 이용 개발 계획에 따른 대체 개발 등을 이유로 종전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어장에 새로운 어업권을 등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자, 부담에 관한 건데 바로 그냥 본문으로 갑시다. 기성 매립지로서 도시계획공사 완료 지역은 공사 실비로서 연구자에게 분양하고 제목 딱 보는 순간 부담 있는 거 알 수 있죠. 실비, 실제 들어간 비용을 실비라 그래요. 이윤을 붙이지 말고 실비로 분양하라. 의무부가죠. 부수적 의무부가니까 이거는 그 부수적인 거니까 부담이 되는 거고 토지형질 변경허가 했죠. 이 주된행정행위에 부수적으로 떼붙인 공사와 적용공사를 철저히 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죠. 그러니까 부담이죠. 그 다음 공사기간을 86년 10월 20일부터 87년 9월 30일까지를 한정했는데 그 뒷부분은 종기인가요? 이게 종기라면 토지형질 변경 허가의 유효기간을 한정 이러면 종기가 돼요. 근데 이거는 공사기간을 한정한 거예요.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기간을 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종기가 아니라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요 기간 내 공사를 마무리할 의무를 부과한 거죠. 그죠? 그래서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예를 들어 단회 처분을 취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담의 불이행은 철회 사유거든요. 그 다음에 사도개설허가에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사도로 준공검사를 받아라. 이거 의무부가니까 이것도 부담이죠. 그래서 사도개설허가는 사도에 관한 건 보충자로 참고하면 될 거예요. 사도를 개설할 수 있는 권한의 부여 자체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지 공사기간의 제한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닌 점, 또 공사기간은 변경된 허가권자인 보조참가인에 대해 공사기간을 준수하여 공사를 마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일종의 부담에 불과한 거지 사도개설허가 자체의 존속기간, 즉 유효기간을 정한 거로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갱신제도에 관한 것도 보충자료 11페이지에 해놨죠. 종합정리하는 거라 설명은 다 한 거라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행정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 구기지를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하도록 한 부관, 그러니까 매입 의무를 부과했으니까 부담이죠. 사업 시행 인가를 했으나 시행자가 구기지를 매수하지 않고 점용한 사안인데 그 부관은 구기지에 관해 사업 시행 인가 이력을 저지하는 조건이 아니라 자기물 부과는 부담이다. 뭐 너무 뻔한 거죠. 그 다음에 그 건축허가 시 보차는 보행자와 차량, 혼용 통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수익자 행정인 건축허가에 부과된 부담이 아니다. 이거 논고를 봐야 돼요. 두 번째, 건축법의 규정에 따른 것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건 배경 모르면 제목 갖고는 이해가 안 돼요. 부담의 불이행은 강제집행, 형사처벌, 철회사유, 후행행위, 발령 거부사유가 되죠. 그래서 판례도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개간허가 한청으로서는 개간허가 기간 경과 후라 할지라도 허가기간 내의 개간공사로 인해 조성된 토지 상태가 개간허가의 용도에 적합하고 이에 부수하여 부과된 부관이 이행되었느냐를 검토하기 위하여 준공인가를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할 것이며 단순히 개간허가 기간이 경과됐다는 사유로 거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 행정청이 수익자 행정 처분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했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협약의 효력은 소멸되지 않는다. 110에서도 인용했는데 이게 위법적법 판단 기준 시가 처분 시예요. 처분 시에 적법한 거는 나중에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도 위법이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 첫째 줄에 핵심이 나오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 처분하면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니어도 되죠. 협약의 형식에 의한 부담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수익자 행정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과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역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에 행정처분하면서 부과할 수도 있다. 뭐 간단한 단순한 게 출제가 꽤 많이 되고 있죠. 3번, 4번은. 그 다음 철회권 유무인데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 전환 인가를 하면서 이게 행정행위죠. 인가 조건을 부과했는데 조건이지만 실질은 철회권 유무고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것도 실질은 그 장래 문제니까 철회예요. 이건 철회권 유무다. 해석이 되죠.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도 철회권 행사는 비례원칙에 의해 제한되는 건 전용에 적용되니까 법률효가 일부 배제인데 한약업사 이것도 이미 봤죠. 330일에 관련되고 의료 취약지역 공유세무 매립 준공인가 중에 매립지 일부에 대한 국가기속이니까 소유권 전부가 귀속되지 않고 일부를 뺏기니까 일부 배제죠. 그러니까 이런 건 뭐 애울 게 없어요. 자, 부관의 한계인데 부관의 가능성 수익적인 행위는 된다. 근데 이건 논리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적인 행위도 허가 같은 경우는 기속행위잖아요. 수익적 행정행위면서 기속행위인 거는 이 판례는 모순이죠. 이거 논리적으로 이거 판례가 엉터리 판례인데 그냥 익힐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수익적 행정행위 이러면 그냥 법적 근거 없어도 부과할 수 있다. 맞다고 판단해야 돼요. 따질 게 없이. 원래 수익적 행정행위도 특허 같은 경우는 재량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붙일 수 있지만 허가나 확인 공증 이런 거는 수익적인데도
기속행위는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애워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금융 이자의 부담 없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되 일정 기간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재정상 원전하는 걸 허용된다. 왜 그러냐? 두 번째는 보조금 지급 결정이 그 행정상 재량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경제 촉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행정을 시행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고, 재량행위에 대한 건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한데,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는 이건 허가가 아니라 예외적 승인으로 재량행위니까 부과를 붙일 수 있다든지, 이런 거 뭐 제목 갖고 다 술술 넘어갈 수 있죠. 하천부지 전용허가는 특허로서 재량행위죠. 근데 기속행위만이 아니라 기속재량행위도 붙일 수 없고, 붙였다면 취소사유다가 아니라 무효사유다, 요것까지 알아둬야 될 거고, 그 다음 학교법인의 이사회 소집 승인, 이거 기속행위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붙일 수 없고 붙였다면 무효다라는 거. 기속행위라는 거 알면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아까 보조금에 관한 건 재량이라고 그랬죠. 사업관에 관해서 시간적 관계인데 이게 이제 행정기본법에도 규정이 있다는 걸 외워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한적 긍정설이죠. 이게 행정기본법하고 내용이 일부 다르기 때문에 요 판례하고 법률하고 비교하면서 정확히 외워둬야 돼요. 법률의 규정, 변경 유보, 상대방 동의, 사정 변경. 근데 다음 페이지 가면 바로 포섭이 되죠. 상대방 동의가 나와요. 관할행정청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 발급 이후에 운송사업자의 동의하에 운송사업자가 준수할 의무를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차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의 면허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동의가 있으니까, 그죠?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감차명령할 수 있고 감차명령은 처분이다라는 거죠. 동의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관의 일반적 한계인데 법규상 한계, 행정소송에 관한 부재수 특약, 이건 소권은 공권이기 때문에 1편에서도 봤던 거죠. 부재수 특약에 이런 무효다라는 거. 내용상 한계, 적법 이행 가능 비례평등 원칙 본질적으로 해야 하지 안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삼으려는 건축허가 신청에서 토지 분할이 관계법령상 제한에 해당되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면 건축행정청이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해야 되고 불가능한 거니까, 토지분할이 재량행위인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 건축행정청이 자신의 심사 결과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토지분할 조건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 행정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의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건 또 기숙행위니까. 뭐 다 이거 해석이 되는 판례고. 목적상 한계인데 이거 각주부범이라고 제가 해놨죠. 왜냐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부관은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지. 부수적 약관이니까 행정행위가 주된 거고 부관은 종된 거고. 그럼 종된 게 부관을 무력화시키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부관은 성질상 허가된 어업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되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래서 기성선망 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어업허가의 목적 달성을 사실상 어렵게 하여 본질적 효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위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운반선을 쓰게 하면 지금 고기가 항상 뭐 매일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운 좋게 지금 고깃대를 발견했어요. 근데 운반선을 쓸 수 있으면 계속 고기 잡으면서 운반선만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운반선을 쓰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잡았다가 고기가 많은 곳에 백전을 칼로 깎아가지고 표시를 하고 여기가 고기가 많은 장소였다. 이러고 갔다가 다시 찾는데 이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배가 움직이는데 요 깎은 부위가 계속 움직이는데 고깃대가 있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빗대가지고 각주부범이라 했던 건데, 자 그래도 이거 맨 밑에 주석 달았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의 핵심이 나요. 이 사건의 경우 부관 자체를 소송 대상으로 제기하면 각하됐어요. 부담이 아니라. 아니구나. 그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거 이거 부담이구나. 이걸 대상으로 했어도 되긴 됐겠구나. 저 부담이네. 근데 어쨌든 여기 그게 아니라 그 어업허가사항 변경 신청 해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대상으로 본안 판단한 그거예요. 이것도 부관에 관한 재무소송 이해하는데
북한만의 독립장성이 가능하지 않으면 저렇게 북한부 행정의 전부를 대상으로 제기해야 된다라는 그 이해하는 배경 지식이고, 근데 형질 변경허가 시행정책의 부과는 기부채납 부과한 게 60에 비례원칙위반 60에 봤던 거라 넘어갑니다.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이 탈법행위 안 된다는 거죠.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피해가도 안 된다, 부과할 수 없다는 거. 상식적인 결론인데 출제 엄청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부관의 무효 행정행위는 주종관계죠.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도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된다 그랬죠. 자,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때 부관은 무효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왜냐면 그 부관이 처분인 거는 취소 사유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부관 전부가 무효다. 이거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는데 익혀놓으세요. 제목 그대로. 그 다음에 215와 비교해서 봤죠. 부관의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인 경우 부관의 위법 사유가 있다면 행정행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저 의미는 조금 이따 보충 자리에 부산광역시 서면 지하도 도로조명허가 사건인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기부채납받은 공원시설의 사용수익 허가에서 허가기간은 본질적 요소니까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는 거. 위법한 부관에 관한 쟁송인데 그 결론은 간단해요. 부담만 가능하고 기타 부관은 안 된다. 이거 결론은 간단한데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행정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 의사표시에 주된 내용에 부과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근데 다음 줄 보면 그러나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 자, 이런 문장도 익혀놔야 돼요.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존속의 본체 행정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자체로 쟁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담이 정해진 바에 따라 당의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한 부담상의 음행 요구의 의사표시는 이건 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행정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분은 행정청만이 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 사실관계가 나오죠. 건설부 장관 얘가 행정청이 아니었거든요. 그 공유수면 매립면허 하는 이게 울산의 그 현대자동차 그 건설할 때 그 사건이에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하면서 면허 받은 자, 이게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인데 당의 공유수면에 이미 토사를 투기한 그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부관에 따라 한 그 해운항만청의 청장의 수도요금 납부 고지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이거는 공유수면 매립 면허권자인 건설부 장관의 권한이지 해운항만청장의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돈도 이게 뭐냐면 그 현대자동차 공장 지을 때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토사를 갖다가 거기 그 매립해가지고 그 땅에다가 지은 거거든요. 그래 여기 사실관계 보면 또 이해가 쉬운데 건설부 장관이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 법학전공한 모자리 같은 놈이 지금 맡고 있는데 아니 그래 법학전공한 법조인 출신이 건설부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 원희룡이라는 작자가 한국고사 수업 필시긴 해요. 근데 아니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에요. 걔가 무슨 건설을 알아요, 토목을 알아요, 교통을 알아요, 병신 같은 게. 아니 그 양심에 반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국방부 출신인데 예를 들어 국회의원 2번 하면서 국방위를 상임위원회로 해서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되면 그때는 맡을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저보고 국토교통부 장관 혹시 맡아볼 생각 없냐? 아니 물론 윤석열이라는 그런 부류의 작자 따위하고 나하고는 친구가 될 수도 없지만 그 작자랑 인연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거부해 양심적으로. 그거는 뭐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뭐 보건복지부 장관 아이고 그것도 저는 뭐 그러면 환경부 장관 아이고 제가 뭐 환경행정법 강연에 그 일부 지식밖에 없는 무슨 환경부 장관입니다. 이게 술이나 나중에 한 잔 사주세요. 관저를 불러다가 고급술 양주나 좀 한 잔 풀어라.
아, 이렇게 할 문제지 이걸 갖다가 덜컥 맡아요? 참 양심도 없는 개새끼들이에요. 법조인이라는 새끼가 아니고 양심. 아이고 참. 건설부 장관이 공수면 매립 면허를 하면서 면허 조건에서 울산지방해운항만청장이 울산항로 밑바닥에 쌓인 토사를 증설해가지고 이거 모래를 채취해서 당의 공유수면에 투기한 토지양이죠. 해운항만청장이 산정 결정한 납입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도록 정한 경우에 있어 건설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관으로 당의 공유수면에 이미 토사를 투기한 그 해운항만청장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한 조치에 대하여 이거 제목하고 내용이 일치하지 않네요. 별도의 법령상 근거나 징수방법, 불복 절차, 강제집행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해운항만청장이 한 수토대금의 납부고지 행위는 항만중설공사를 하면서 투기한 토사가 매립공사에 이용됨으로써 이득을 본다는 취지에서 중설공사 비용의 범위 내에서 해소하려는 조치로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건데 큰 도움은 안 돼. 그래 해운항만청장이 이 수토대금은 구글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징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바 있었다거나 세금 납세고지서에 의해 납부할 걸 고지했다고 처분이 될 수도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 어면허 유효기간은 기한이니까 부담이 아니죠. 사행수용허가 기간도 기한이니까 부담이 아닌 거는 독립쟁송이 안 된다라는 건데, 자 보충자료 잠깐 볼까요? 13페이지 먼저 보면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대책에 관한 이게 논점인데, 이게 행정법에서 가장 난해한 논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소송과 관련되는 게 일단 독립쟁송 가능성, 독립가쟁성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소송 요건 중 부관만 행정위로부터 독립적으로 대상조건을 인정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건 알고 있죠. 부담만 가능하고 기타 부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쟁송 형태에 가는 건데, 부담은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에요. 왜냐하면 부관부 행정이 전부 중에 진짜 일부인 부담만 독립쟁송 제기가 가능하니까 이거 진짜 일부 취소 소송이에요. 근데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은 다수를 인정하는데 판례는 부정이에요. 이건 뭐냐면 부관부 행정이 전부를 대상으로 제기하니까 진짜 일부가 아니라 가짜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부진정이라는 말, 대상을 전부로 제기하고 근데 취소를 구하는 범위는 부관만 취소한다. 그러니까 일부 취소를 구하는데 가짜 일부니까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인데 판례는 이걸 부정하는 것, 화끈하게 부관부 행정이 전부 취소한다. 이렇게 소장에 청구를 해야 받아준다는 거예요. 독립 취소 가능성은 이 본안 판단의 문제예요. 부관에만 위법 사유가 존재할 때 판결 주문에서 부관만 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취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중요 요소 본질 요소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랬죠. 자, 그리고 보충자료 12페이지 와볼까요? 부산광역시 서면은 서울의 이제 종로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이제 부산광역시의 광안리 일대, 그 광안대교 일대가 이제 서울의 강남에 해당하는 신도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자 거기 보면은 상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 기부 체납한 거죠. 무상사용기간은 그 지방재산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원구가 투입한 총 공사비와 피부시의 부산광역시 도로부지 점용료 징수조례에 의한 점용료가 같아질 때까지로 정해질 걸 조건으로 한 건데, 1년간 점용료는 3억 정도 되죠. 3억 9천. 원구가 투입한 총 공사비가 130억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점용료가 같아지는 때까지는 33.34년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기간이 기니까 배실 때려버렸어요. 33.34년 훨씬 미달하는 20년간으로 제한하면 그 20년만으로는 투입한 거액의 공사비 등에 비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죠. 그래서 도로조명허가의 조명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행 조명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 사유가 있다면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그러니까 판례는 20년부 도로조명허가 전부 취소한다 라고 소장을 써야 본안 판단을 간 거예요. 그 본안 판단에서도 화끈하게 20년부 도로조명허가 전부 취소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로조명허가의
효과까지 소멸되니까 얘는 이제 그 지하도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학설같이 어때요?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 이거를 받아주면 어때요? 그러면 그 일부만 취소시켜주면 20년부 도로조명허가만 위법이라고 해서 얘만 취소 판결 내주면 도로조명허가를 유지하면서 기속력에 따라 20년이 위법이니까 33.34년으로 다시 발급해줘야 될 의무가 기속력에 생기죠. 이렇게 되면은 원고의 권리구제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판례에 따르면 다시 도로조명허가 새로운 도로조명허가가 발급될 때까지는 점용을 중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게 더 합리적이죠? 당연히 학설이 더 합리적이죠. 그죠? 그래서 판례 논리는 권리구제 실질을 외면한 형식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쟁점이죠. 기부채납 부담, 이 부관과 기부채납의 이 사법상 법률행위는 별개다. 이 백구에서 인용했죠. 별개다, 상호 독립, 제목 독립, 상호 독립, 이런 끝나요. 별개니까 당연히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는 거. 그 두 번째가 종합 정리됐기 때문에 두 번째 볼까요? 바로 본문으로 가면 허가 조건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관 및 본체인 건축허가 자체 여력이 문제되면 변론으로 하고, 허가 신청 대행자가 소유인 토지를 허가관청에게 기부 찬업함에 있어 위 허가 조건은 증여 의사표시라기는 하나의 동기 내지 연회에 불과한다. 이 동기의 착오는 굉장히 민법에서 굉장히 난해한 이론적 쟁점 중에 하나예요. 다음 주 보면 법령상의 근거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허가 조건의 내용에 따라 위 토지를 기부 체납해야만 착오에 의한 거죠. 허가 신청인들이 시공원 건축물에 준공검사가 나오는 거로 믿고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허가관청의 시합으로 위 토지에 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리해 주었다면 이건 일종의 동기의 착오예요. 허가 조건상의 하자가 허가 신청 대행자의 증여 의사표시 자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그 다음 무효인 부관에 따른 증여 의사표시가 부관이 무효인 거하고 별개니까 얘까지 당연히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 제목 갖고 되죠. 그 다음에 기부채납에 취사인 하자가 있는 경우 이거는 부관의 그거지 기부채납행위 이 자체가 무효가 취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이 부관이 무효가 되면 부담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부담이 불가증력이 생긴 경우에도 사법상 법률행위 이거는 그 제척기가 불가변력이 적용이 안 되니까 민사소송은 취소소송에만 불가쟁력이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민사소송에 이건 당연히 다툴 수 있다. 너무 쉬워요. 독립됐다, 별개다라는 것만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중요한 주제 두 가지를 마무리했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게 성립 및 효력 발생 요건, 그 연장이 이제 효력,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이러면 드디어 행정위가 마무리되죠.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